12번 그 제이슨 서버와 엑시오스 백엔드 주제를 얘기할 거예요. 백엔드 통신. 이 프론트엔드니까 백엔드가 있어야죠. 그 백엔드에서 뭔가 프론트엔드는 백엔드를 호출해야죠. 그 백엔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REST API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모바일 앱이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웹앱, 모바일 앱, 웹앱은 데이터를 저장할 백엔드 서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서버와 그 통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백엔드 서버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워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로우 레벨이라는 건 자동으로 되는 거 거의 없고 내가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걸 그런 프로그래밍 기술을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해요. 로우 레벨.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던데, 로우 레벨 언어, 로우 레벨 기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낮은 등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거 거의 없고,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로우 레벨 언어, 기술을 말해요. 이게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야. 종류가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C 언어가 바로 대표적인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가 C예요. 그리고 그럼 반대로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 대표적인 게 파이썬이야. 그러면 파이썬은 뭔가 자동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건 편하고 쉬워. C는 자동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한 땀 한 땀 내가 다 구현해야 돼. 그러면 C가 나쁘고 파이썬이 좋냐? 그건 아니지. 대신 하이 레벨 언어는 보통 로우 레벨 언어보다 느리죠. 자, 되돌아와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이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기술이에요. 또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기술로 백엔드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한 땀 한 땀 다 구현해야 돼. 그런데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은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기술이야. 오늘 필기시험 보기로 했나? 자,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좀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기술이라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보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로우 레벨이라서 훨씬 손이 많이 가고 한 땀 한 땀 구현할 게 엄청 많고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하이 레벨이라서 훨씬 편하고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요. 대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으로 한 땀 한 땀 로우 레벨로 구현해 놓고 나면 훨씬 빠르지. 그리고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보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좀 느리죠. 마치 파이썬이 편한 대신 느리고 C가 불편한 대신 훨씬 빠르듯이 원래 편하고 빠르고 다 좋은 건 없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엔드 REST API 구현할 때 보통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로 구현을 해요. 그렇게 빠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그런데 이런 백엔드는 화면은 모바일 앱이나 자바스크립트 앱이 프론트엔드 앱이 화면은 글이잖아. 그래서 백엔드는 프론트엔드 앱과 데이터만 주고받으면 돼요. 데이터만. 앱이 사용할 데이터만 주면 돼요. 데이터는 백엔드 서버에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통 제이슨 형식이나 XML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프론트엔드한테 전달해 주면 되고,
이런 식의 백엔드를 RESTful 서비스라고 하고, 그래서 또는 RESTful의 앞에 REST 따가지고 REST API라고도 불러요. RESTful 서비스, 뭐 백엔드 서비스, REST API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백엔드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쭉 읽어보고, 그다음에 또 백엔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화면을 안 만들고 프론트엔드 뒤에 백엔드만 구현하는 건 화면을 안 만들기 때문에 간단한 백엔드는 프론트엔드보다 훨씬 구현하기 쉬워요. 왜냐면 화면을 안 만드니까. 사실 화면 만드는 게 더 복잡해.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백엔드가 어떤 백엔드냐면 딸랑 DB 하나, 서버 하나 있는 백엔드가 가장 간단한 백엔드예요. 그 구현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언제 갑자기 백엔드가 어려워지냐면 백엔드 서버가 몇십 대, 몇백 대가 아니라 몇천 대, 몇만 대쯤으로 가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요. 왜냐면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는 쉽고 화면 구현보다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가 쉬워. 그런데 화면은 어려워봤자 화면이지. 그런데 서버가 뭐 몇백 대, 몇천 대, 몇만 대쯤으로 가면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거. 그래서 뭐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자료 구조, 코딩 테스트 이론들 뭐 등등 별별 어려운 얘기들 다 나와요. 백엔드 서버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때 어려워. 그리고 서버가 한다면 정말 쉬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그냥 서버 한 대짜리 백엔드는 만들기 쉬우니까 보통 자기가 만들어요. 노드.js로. 그래서 나는 진로가 프론트엔드라서 백엔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노드.js 플러스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이라고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자바로 만드는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이지, 다 알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로도 백엔드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가장 옛날부터 널리 알려진 게 익스프레스고, 익스프레스 말고도 많이 있어요. 또는 파이썬도 있지. 파이썬 플러스 장고. 이거 쉬워. 생각보다 쉬워요. 프론트엔드보다 쉬워. 그래서 여러분이 프론트엔드가 내 주 진로라고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백엔드를 뚝딱뚝딱 만드는 거 공부해야 돼요. 쉬워.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오케이. 또 넘어가서 전문 용어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를 요청하는 걸 요청이니까 영어로 request, 그다음에 웹이니까 HTTP request, 그다음에 서버가 응답을 해야죠. 그 응답 영어로 response, HTTP respons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용어 뭐 외우기 쉽죠. 아는 단어들이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request method. 이 메소드는 객체지향 언어의 메소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네가 지금 어떤 작업을 백엔드에 요청하느냐 그런 의미야. 어떤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느냐 그런 의미가 request method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한테 어떤 요청을 할 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어떤 걸 요청할 수 있냐면 데이터 조회 요청 할 수도 있고, 신규 데이터 등록 요청, 데이터 수정 요청, 데이터 삭제 요청, 이런 요청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할 때 이게 조회 요청이다, 수정 요청이다, 삭제 요청이다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request method라고 해요. 뭘 요청하느냐 이거죠. get, post, put, delete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이 네 개가 아주 그 대표적인 request method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한테 뭔가 요청을 할 때, 즉 HTTP 리퀘스트를 할 때 첫째, URL이 있어야 돼요. 백엔드 URL. 둘째, 어떤 작업을 요청하느냐? 리퀘스트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조회 요청인지, 포스트 등록 요청인지, 뭐 수정 요청인지, 삭제 요청인지, get, post, put, delete, 리퀘스트 메소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 등록 요청이면 등록할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삭제 요청이면 그 삭제할 뭐 학생의 학번, 이 학번의 학생을 삭제해라. 이렇게 뭔가 삭제된 등록이든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 데이터를 그 파라미터, 익숙한 단어죠. 그 리퀘스트에 따라가는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뭔가 요청을 할 때는 첫째 URL, 둘째 리퀘스트 메소드, 셋째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 이 세 개가 아주 기본적인 필수죠.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뭐 쿠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 세 개. 기본이죠. 아까 데이터를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그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JSON 형식이라고 드물게 XML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JSON이에요. 그 JSON 형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게 JSON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예요. JS가 자바스크립트란 얘기고 오브젝트 노테이션. 그래서 JSON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JSON 형식에 의해 객체, 배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하고 똑같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도 있나? 여기 속성명을 따옴표로 묶은 것만 빼놓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맞지? 그런데 사실은 그 속성명도 따옴표로 묶는 것이 원래 문법이에요. 원래 묶어줘야 하는데 속성명의 경우는 따옴표 묶는 걸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이야, 사실은. 원래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속성명도 저렇게 따옴표로 묶어주어야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할 때는 속성명 따옴표로 묶는 거 거의 대부분 생략하지. 그렇지만 JSON 형식 데이터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묶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 전문 용어, IT 개발자 용어,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직렬화, 역직렬화 이것도 외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 JSON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을 해요. 데이터라는 건 뭐 객체나 배열이지. 이걸 직렬화라고 얘기해요. 객체나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전송을 해요.
그 문자열은 제이손 형식의 문자예요. 이게 직렬화. 반대로 자 그렇게 제이손 형식의 문자열을 받았어. 그러면 그 문자열로부터 그 객체나 배열을 복구해야죠. 그 복구가 그러니까 문자열로부터 다시 원래 그 객체나 배열을 생성하는 거 이게 deserialization 역직렬화예요. 용어 외우기 바라고. 코드는 간단해. 자, 객체를 직렬화하기 JSON.stringify 하면 제이손 형식의 외우기 쉬워. 제이손 형식의 스트링은 명사니까 동사 만들려고 ify를 붙였어요. 제이손 형식의 스트링으로 ify 만든다 동사. 스트링으로 만들었으니까 직렬화. serialize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여기 S 이건 문자열이지. 여기 따옴표로 묶었잖아. 문자열이에요. 이 문자열로부터 객체 복구. 이건 json.parse예요. json.stringify, json.parse 외워두기 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코드를 봅시다. 객체 배열이죠. 이 객체 배열을 json.stringify 하면 문자열이 되죠. 그 문자열로부터 json.parse 하면 객체 배열이 복구가 되겠지. 그러면 A1과 A2는 그렇게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했다가 문자열로부터 다시 객체 배열을 만들었으니까.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뭐랄까 A2 이게 여기서 복구하면서 새 객체 배열이 새로 만들어져요. 배열도 새로 만들어지고 객체도 새로 만들어지고 내용은 똑같은데 배열도 객체도 다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복제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순간이동, 저 SF 영화 보면은 이쪽에서 스르륵 없어지고 저쪽에 스르륵 생기는 거 그게 과연 순간이동이냐 복제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쓱 사라지는 게 그 원자 레벨로 사람을 다 부셔가지고 원자 정보를 읽는 과정에서 다 원자 레벨, 세포는 물론이고 원자 수준으로 파괴가 된대요. 그리고는 저쪽에서 그 읽었던 그 원자 수준의 정보 그대로 원자 세포 다 복구하는 거야. 그럼 복제가 되는 거지. 뇌도 그대로, 뇌 속에 있는 기억도 그대로. 그러면 원본은 파괴됐고 복제본만 생겼으니까 순간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순간이동 맞아? 파괴되면서 죽었잖아. 자, 여기는 원본이 파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제가 맞지.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딥카피 할 때 이렇게 stringify, json.stringify, json.parse에서 딥카피를 하기도 해요. 자바스크립트로 딥카피 쉽게 하는 방법 기억해 둘만 하고. 딥 컴페어. 딥 컴페어라는 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여기 봐요. A1하고 A2 이거 딥 카피했죠. 딥 카피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 그렇지만 A1하고 A2는 뭐 서로 다른 A1도 배열, A2도 객체 배열, 둘 다 객체 배열이지만 사실상 새로 만든, 복제돼서 새로 만들어진 두 배열이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비교할 때 내용을 비교하는 거냐,
아니면 참조 주소를 비교하는 거냐? 참조 주소를 비교해요. 자바스크립트 비교 연산자는 참조형을 비교할 때 참조 주소를 비교해요. 그래서 참조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사는 집 주소가 같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같은 집에 산다는 얘기지. 형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A1하고 A2하고 참조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그냥 같은 객체란 얘기야. 하나의 객체란 얘기예요. 그런데 참조 주소가 다르다. 이게 너하고 나하고 뭐랄까 사는 집 주소가 다르다. 그럼 서로 다른 집에 산다는 얘기죠. 집이 똑같이 생겼더라도 어쨌든 두 집. 서로 다른 집. 여기 A1하고 A2는 내용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객체 배열이에요. 그래서 참조 주소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false야. 자바스크립트의 비교 연산자로 참조형을 비교하면 참조형이라는 건 변수에 들어있는 게 참조 주소라는 뜻이에요. 그 주소를 따라가야 객체나 배열이 있어요. 비교 연산자는 주소만 비교해요. 내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내용을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문자열로 변환해서 비교.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은 참조형이 아니야. 기본 자료형이에요. 기본 자료형을 비교 연산자로 비교할 때는 내용을 비교해요. 기본 자료형은. 자,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언어 문법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야. 비교 연산자로 기본 자료형을 비교할 때는 내용, 즉 값을 비교한다. 비교 연산자로 참조형을 비교할 때는 참조만 비교한다. 기본 자료형을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면은 값을 비교해요. 오케이, 여기 읽어보기 바라고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아, 이것도 전문 용어. 참고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둘 만한 용어다. 라는 뜻이고, equality, 내용이 같다. identity, identity가 같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어제 본 그놈하고 오늘 본 그놈이 아이덴티티가 같다. 그 말은 같은 사람이란 얘기야. 그래서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죠. 내가 누구냐라는 의미의 제목이에요. 아이덴티티. 나 누구지? 그 말이에요. 아이덴티티란 말이 그 말이야. 너 누구냐? 자, 읽어보기 바라고. 기본 자료형, 참조형.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기본 개념 설명을 했고, 자, 이제 백엔드랑 통신할 때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npm install axios. 그 다음에 소스 코드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import 해야 돼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axios.get request method가 get이란 뜻이에요. get 조회 요청이죠. request method가 get. 그 다음에 요게 URL. 그리고 이 경우는 request parameter 데이터는 없고 요 URL을 get method 요청.
그러면 여기 점 뒤에 여기가 화살표 함수죠. 그래서 이 화살표 함수는 이렇게 get 요청한 다음에 서버가 데이터를 response 보내오겠죠. 조회해서 보내오겠죠. 그 서버가 데이터를 보내온 전송한 데이터가 도착하면 그때 요 화살표 함수가 호출되고 그리고 요 리스판스가 바로 서버의 리스판스. response.data. 리스판스 안에 들어있는 서버가 보내온 데이터. 그런데 만약에 통신 에러가 날 수도 있지. 드물지만 통신 에러가 날 수도 있죠. 이때는 이 캐치에 여기 있는 이 화살표 함수가 호출돼요. 조회 요청이고 등록 요청. 리퀘스트 메소드가 포스트. 등록은 포스트라고 했죠. 포스트. 그다음에 URL. 그다음에 등록할 데이터.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 그러면 서버에 저 데이터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이 데이터,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JSON 포맷으로 인코딩 되어서 서버에 전송이 돼요. 그 다음에 서버가 등록 작업을 마치고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응답을 하겠죠. 응답이 오면 그러면 여기 만약에 그 응답이 응답이면 여기 이 화살표 함수가 호출되고 만약에 그 에러다, 등록 못했다,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 캐치 화살표 함수가 호출이 되고 둘 중에 하나가 호출되는 거죠. 성공이냐 실패냐. 자, 수정 요청, put, 삭제 요청, delete. 그런데 수정과 삭제의 경우에는 URL 뒷부분에 숫자가 붙었죠. 이 숫자가 수정할 학생의 아이디, 삭제할 학생의 아이디예요. 그 다음에 수정의 경우에는 3번 아이디 학생을 수정하는데 요 데이터로 수정한다. 요게 디스.스턴트, 요게 그 수정, 즉 저장할 데이터. 3번 학생의 데이터가 저 디스.스턴트 저 데이터로 수정돼요. 자, 이 부분이 아마 여기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이걸 거예요. 자, 내가 말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좀 읽어보세요. 이 동기, 비동기. 자, 9페이지, 10페이지를 좀 먼저 읽어보세요. 이 강의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주제. 자, 봅시다. 동기.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현한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 동기, 싱크로너스 방식이었어요. 명령을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실행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명령 1을 지시하고 그 명령 1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줄로 내려가서 명령 2 지시하고 또 명령 2가 끝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줄 명령 3 지시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나 시작하고 끝내고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실행해 나가는 방식.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코딩했었지. 이게 동기, 싱크로너스 방식이고
자,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의 통신은 비동기야. 그래서 비동기 방식은 그냥 순서대로 지시만 해요. 지시만 하고 안 기다려. 그러니까 지시하는 건 뭐 쉽잖아. 또 굉장히 빠르게 명령 1, 명령 2, 명령 3을 굉장히 빠르게 지시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지시는 쉬운데 그 지시받은 일을 끝마치려면 한참 걸리지. 비동기 방식이 지시하는 건 쉬워. 그냥 쭈르륵 지시하면 되니까. 문제는 비동기 방식은 그 작업의 결과 리턴 값을 받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동기 방식은 명령 1을 지시하고 명령 1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까 끝났으면 리턴 값 받으면 되죠. 동기 방식은 바로 이렇게 지시하고 바로 리턴 값을 받아요.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런데 비동기 방식은 지시하고 그냥 다음으로 쭉쭉쭉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평범한 방법으로 리턴 값을 받기가 어려워요. 동기는 지시해놓고 거기 서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으니까 끝나면 바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지. 뭐 음식점 주문이라면 동기는 뭐 주세요 해놓고는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동기예요. 근데 비동기는 뭐 주세요 시키기만 해놓고 휙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보다도 아래 코드를 먼저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axios.get 이게 저거 조회해 주세요라고 백엔드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해놓고 안 기다려. 안 기다리고 바로 그 다음 줄로 내려가요. 요청이 오기도 전에. 그리고 된 이 작업도 금방 끝나고 또 휙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then이 뭐냐? get은 요청한 거고, then. 나는 지금 휙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휙 나갈 거야. 요청만 해놓고. 그런데 응답이 좀 이따 작업이 요청 결과 그 조회 작업이 백엔드에서 끝나고 내가 요청했던 게 올 거 아니야. 그 응답이 오면 그때 요 화살표 함수를 실행해 줘라고 부탁하는 게 then이에요. 음식점이라고 치면 get 이게 이제 주문한 거야. 주문해놓고 나는 주문 안 기다릴 거야. 그냥 나갈 거야. 그러니까 주문해놓고 바로 then한테 뭘 또 시키는 거죠. 이거 주문한 거 좀 이따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걸 좀 해줘라고 부탁해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저 화살표 함수 요청했던 데이터가 오면 그때 요걸 해줘라고 then한테 등록만 해놓고 부탁만 해놓고 나가버리는 거. 이게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한참 후에 서버에 응답이 도착하면은 그때 then으로 등록해놨던 이 콜백 함수가 그때 호출되는 거다. 이게 비동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해하기 바라고. 지금 여기는 이 소스 코드에는 안 보이지만 프라미스라는 게 있어요. 이 비동기 방식을 구현할 때 프라미스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기 바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현이 너무 코딩할 것도 많고 복잡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구현해. 그래서 마치 get 요청하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는 것 같이 리턴 값으로 받는 건 기다려야 받을 수 있죠. get 요청해 놓고 기다렸다가 끝나면 리스판스를 받아서 그 받은 리스판스 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건 동기야. 리턴 값을 받는 건 끝날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받는 거야.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구현하면 동기 방식으로 실행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위와 같이 업그레이드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그 async await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동기 호출인 것처럼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구현하는 게 훨씬 편해요. 동기 호출인 것처럼 편하게 구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동기로 실행이 돼요. 그냥 소스 코드만 동기인 것처럼 편하게 구현한 거고 이게 내부에서 실행될 때는 이 소스 코드가 결국은 이런 구조로 수정되어서 실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이렇게 비동기 방식 구조로 코딩하는 건 어려우니까 개발자는 그냥 마치 동기 방식인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구현하면 그렇지만 내부에서 실행될 때는 이 코드가 결국은 비동기 방식의 구조로 변환되어서 실행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동기 방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비동기 호출 앞에 await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await가 있는 함수의 앞에 async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이 await async 문법이에요. 오케이. 자, 이 정도로 배경 지식. 자, 그래서 이제 백엔드 호출하는 걸 우리가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백엔드 호출하는 걸 구현하려면 백엔드가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다행히 아주 간단한 백엔드 서버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고 그 도구의 이름이 JSON 서버예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하는 용도로 간단하게 만드는 정도이지 저걸 뭐 어떤 서비스 실행은 택도 없어요. 그냥 테스트하는 용도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자, 설치합시다. 이건 실행을 해봅시다. 이건 아직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안 할 거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언어만 사용해서 통신만 테스트해 볼 거니까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 배울 때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 있죠. 자바스크립트 언어 배울 때 혹은 자바스크립트 구현 시험 볼 때 만들었던 프로젝트. 뷰 프로젝트 말고 자바스크립트 언어 프로젝트. 자, 그 프로젝트에서 아니에요. 틀렸어요. 설치 명령이 이건데 이것은 프로젝트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설치하는 거라서 그냥 아무 곳에서나 이 명령을 실행하면 돼요. 어차피 컴퓨터에 설치되는 거라서 자, 저렇게 제이슨 서버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student db.json 요 내용이 있죠. 요 내용대로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student db.json 파일 그리고 여기 실행 자, JSON 서버 watch
substance db.json 하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마치 이게 DB인 것처럼 substance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substanc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엔드 REST API 서비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기본 포트는 3000번 포트. 자,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진 백엔드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백엔드 서비스를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URL을 실행해 볼 수도 있어요. 로컬호스트 그리고 3000번 포트 3000번 하고 스턴츠 하고 엔터 치면 이게 스턴츠 URL을 그냥 엔터 치면 get 요청이에요. 조회 요청. 그러면 이렇게 제이슨 서버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그 백엔드 REST API가 지금 제이슨 포맷 데이터를 응답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로우 포맷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 파스트 포맷은 이렇게 확장, 축소시켜가면서 보는 건데, 이기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로우 파스트 이 버튼이 안 보여도 상관없긴 해요. 어차피 이 데이터를 눈으로 볼 건 아니라서. 그런데 요 기능은 만약에 요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게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서 제이슨 뷰어 아니 뷰어가 아니라 제이슨 포매터 크롬 웹스토어 구글에서 크롬 웹스토어 검색해서 들어가면 돼요. 크롬 웹스토어 크롬 웹스토어에서 제이슨 포매터 검색해서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백엔드 조회 URL을 그냥 실행하면 get 요청인데, 그러면 백엔드에서 이렇게 제이슨 포맷 데이터를 보내주죠. 그걸 이렇게 로우 포맷, 파스트 포맷에서는 축소 확대해 가면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회되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잘 조회되면, 방금 본 건 이 URL은 스튜던트 전체 목록이지, 그런데 요 디파트먼트 전체 목록, 그 다음에 학생 한 명 조회,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URL에 이렇게 붙여줌에 따라 다양하게 백엔드가 조회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해 주어요. 한번 이 URL 각각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코딩하고 이 소스 코드 설명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실습을 좀 더 하고
한 5분 정도 실습을 하고 마칩시다.